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1월 1일 이렇게 뵈니까 좋네. 좋은데 제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보기에 좀 답답해 보여도 마스크를 좀 썼어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 바라고요. 저 70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1페이지 1044번 할 차례인데 그 왼쪽에 예산제도 이제 저 토요일 날 이제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 예산제도에서 좀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 문구들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자 품목별 예산제도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이죠. 그래서 통제 지향입니다. 물품의 개수는 확실하게 헤아리니까 물품이 비면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이 품목별 예산이죠. 그래서 통제 지향이고요. 성과주의는 사업 특히 세부 사업별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해서 업무 측정 단위별로 단위원가를 뽑아서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꼴 예산 이렇게 짜는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관리 지향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짜기 때문에 관리 지향이고 계획 예산은 계획 지향이고 영기준 예산은 감축 지향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깔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산을 가만 놔두면 예산이 전년도에서 5% 10% 늘어난 선에서 딱 결정되기 때문에 오일 쇼크, 자원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작년도 예산보다 늘릴 수가 없어. 까야 돼. 그래서 영기준 예산은 0, 전년도 예산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산을 0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내년도에 얼마를 쓸 거야. 작년에 400조를 썼는데 내년도에는 작년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년도는 350조. 그러면 350조 쓰기로 딱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순위를 쫙 매겨버려요.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순위를 딱 매긴 다음에 350조에서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것이 영기준 예산입니다. 자, 품목별 예산을 보시면 품목별 예산 바로 그 밑에 1번에 정부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편성한대요.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실컷 품목별 예산은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부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이 말이 왜 나와? 왜 나오냐면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 품목별로 예산을 짜지만 그 품목을 1부터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품목이 몇 개나 될까요? 수십만 개 있지. 수십만 개를 그냥 1부터 수십만까지 이렇게 매겨요? 그렇진 않겠죠. 그 품목을 성질 대상별로 딱딱딱 구분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품목별로 예산을 짜는데 그 품목을 그냥 1번부터 수십만까지 딱 번호 매기진 않겠죠. 그거를 성질별로 대상별로 이렇게 묶어서 품목별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품목별 예산에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점 단점을 보시면 장점의 맨 끝에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대요. 이 딱 나오면 품목별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여러분 우리 경찰이 근무를 하는데 경찰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어떤 복지 그다음에 근무에 필요한 것들이 지급되는지는 뭘로 알아? 물품을 헤아리면 아는 거예요. 경찰화가 1년에 한 2켤레 필요한데 1.5켤레 정도밖에 지급이 안 돼. 엄청 힘들게 근무하는 거죠. 경찰이 1년에 2켤레 필요하면 2켤레 이상이 지급돼야지. 그렇게 품목별로 딱 따져보면 인원은 몇 명인데 품목별로 몇 개가 딱 지급돼. 그러면 인사행정 사람에 관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자, 단점을 보시면 단점 두 번째, 기능 간 중복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기능 간 중복되면 서로 막 쟁탈하려고 하겠죠. 품목을. 뭔 말이냐면 품목별 예산, 어떤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짜지 않고 품목별로 짜면 각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측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품목별로 많이 요구하겠죠. 그게 바로 기능 간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려면 단속 장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주 측정기도 있어야 되고 음주 감지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호루라기도 있어야 되고 불봉도 있어야 되고 음주 단속하려면 음주 단속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주 단속을
사업별로 짜면 사업별로 그냥 적정한 액을 짜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별로 짜면 너무 많이 요구하면 딱 티가 나게 돼 있어. 아니 음주 단속하는데 막 거기다가 뭐 몇십억 넣으면 벌써 딱 그냥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사업별로 짜면. 그런데 품목별로 짜면 감지기 몇 개, 뭐 불복 몇 개 이런 것을 서로 다 요구하는 거죠. 서로 교통과에서도 요구하고 막 생활안전에서도 요구하고 112, 응? 저 지역경찰 관련 곳에서도 요구하고 막 서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 품목별로 짤 때 그렇게 됩니다. 왜? 품목별로 짜면 눈에 딱 안 들어와. 그래서 사업별로 짜지 않고 품목별로 짜면 각 부서에서는 모든 나하고 연관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걸 갖다가 표현할 때 기능 간 중복, 서로 그 품목을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능 간 중복. 그렇게 서로 쟁탈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능 간 중복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품목별로 짜면 각 기능에서 그냥 품목별 개수를 그냥 무조건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 차원을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그 바로 밑에 1번에 세부 사업별로 단위 원가, 업무 측정 단위 뭐 이런 표현이 나면 성과주의라고 딱 아셔야 됩니다. 이 성과주의가 사업별로 힘내셔. 예. 사업별로 짜는 것이 성과주의인데 그 성과주의가 그 사업 중에서도 세부 사업에서 업무 측정 단위를 뽑아서 그 업무 측정 단위의 단위 원가를 뽑아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꼴 예산 이렇게 짜는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보시면 장점에 국민이 정부 활동을 이해함의 용이 왜 그러죠? 사업별로 짜니까 사업별로 그냥 무슨 사업 하면 국민이 이해하기 딱 좋죠. 그래서 사업별로 짜니까 국민이 이해함에 용이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업무 단위 또는 업무 측정 단위, 업무 측정 단위. 거기에서 단위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합리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좀 과학적인 방법이죠. 세부 사업을 뽑아서 거기에서 업무 측정 단위를 뽑아서 업무 측정 단위의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꼴 예산. 딱 봐도 그럴싸하고 과학적으로 왁구가 있는 예산이 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자, 단점을 보시면 기본 요소인 업무 단위, 단위 원가 산출이 어렵다. 이 업무 측정 단위와 단위 원가가 뽑혀야 성과주의 예산을 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업무 측정 단위 또는 단위 원가 뽑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 특히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추상적인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청렴 예방 하는데 거기 업무 측정 단위 원가를 어떻게 뽑냐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기업체들은 구체적인 일들, 뭐 물건을 파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측정 단위, 그다음에 단위 원가 뽑기가 좋은데 우리 공공부문은 추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뭐 청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측정 단위나 단위 원가 산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성과주의 예산 아예 그 근본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거기 맨 끝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곤란하다. 이 말이 공무원은 어느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사업에 막 연관돼 있거든요. 관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성과는 이만큼 든다라고 얘기할 때는 비용을 계산할 때 인건비도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를 계산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여러 사업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해 줘야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건비 자체를 공무원은 여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해 주기가 어렵다.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겠죠. 인건비를 너무 많이 계산해 주면 그 사업의 효과가 과소평가되겠죠. 그래서 그런 왜곡이 생긴다는 것이 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곤란하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요. 자, 계획 예산 관련해서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일명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면 계획 예산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말이 왜 나와? 계획 예산은 장기 계획을 단기 예산하고 접목시킨 것이 이제 계획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원래 1년짜리 예산을 짜는 거예요.
예산은 원래 올해 내년도 예산을 짜서 내년도에 집행해서 그 다음에 결산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만 기준으로 보면 1년짜리 예산을 짜는 것이 원래 예산의 기본이죠. 근데 예산을 단연도 예산을 짜면 어떻게 돼? 그냥 고려할 것이 엄청 많아져요. 그 중에서 진짜 막 다른 진짜 고려할 것이 엄청 많아진다니까. 단연도 예산을 짜면. 왜냐?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예측해서 예측 1, 예측 2, 예측 3대로 예산을 다 짜야 돼요. 특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율을 계산해야 돼. 이자율. 그래서 미래의 돈은 지금 가치로는 까줘야 되잖아요. 이자율로 까줘야지. 지금의 돈을 미래로 계산하려면 이자율로 더해줘야 돼. 근데 그 이자율이 또 고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도에 끝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후년도에 끝날 경우, 이런 식으로 가정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넣어서가지고 어떤 중요한, 지금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 경우 해서 짜놔야 돼요. 그것을 뭘로 짜?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짜서 없잖아. 프로그램에 짜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자율이 내년도에 3%, 내후년도에 3.5%일 경우, 이자율이 내년도에 2%, 내후년도에 3%일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쫙 돌려가면서 어떤 예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막 돌려가지고 계속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 계획예산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래서 계획예산을 일명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합니다. 엄청 복잡한 것들 단연도 계획하고 1년짜리 예산을 연동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이 나오면 계획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연기준 예산이 나오면 1번 중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선순위 나오면 무조건 연기준 예산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뭐야?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올해 사용할 예산액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액을 정한 다음에 각 사업들을 우선순위 쫙 매버려. 그래서 내년도 사용할 예산액에서 쫙 그냥 잘라버려. 이게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란 말이 나오면 연기준 예산 제도라는 것을 그냥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2번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목적이다. 이 표현이 나도 연기준 예산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연기준 예산이 왜 도입됐어? 예산을 그냥 가만 놔두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딱 정해져 버리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 지금 미국에서 1970년대 오일 쇼크 2번 딱 나버리니까 돈이 없어. 더 이상 돈을 못 써. 그래서 예산을 깔려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서. 가만 놔두면 살짝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을 전년도보다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즉 예산을 전년도보다 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연기준 예산인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044번 예산제도. 자, 기억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뭐죠? 품목별이라니까요. 네. 인사행정,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 제대로 된 복지 혜택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 같은 것이 제대로 지급되는가, 이것을 따질 때는 품목별로 따져보면 딱 나옵니다. 경찰이 13만 명인데 단화가, 경찰 구두가 몇 켤레 지급되는지 딱 나와요. 그냥 또 경찰이 1년에 총알을 한 몇 발 정도 사격 연습을 하고 또 실전에서 한 몇 발 정도로 쏘는데 실제 몇 발이 지급되는지, 13만 명의 총알 전체 개수 딱 세우면 몇 발 지급되는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목별 예산을 따져보면 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요. 품목별로 예산을 짜면 각 부서에서 각 기능에서 그냥 쟁탈전이 벌어지죠. 품목별로 예산을 짜놓으면 이 품목이 어디다 쓰는지 살펴보기가 진짜 어렵죠. 사업별로 짜놓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을 너무 과도하게 짜거나 너무 적게 짜놓으면 눈에 확 띄어버려요. 그 사업이라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딱 짜놓으면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몰라. 그래서 각 기능에서 무조건 품목별 많이 확보하려고 막 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니은의 계획 예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한 것은 사업별로 짰을 때 이해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계획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이고요. 자, 미음에 넘어갈게요. 1045번. 1045번 예산제도 1번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품목별 예산이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이 품목별 예산인데 그 물품의 개수를 헤아릴 때 품목별로 쭉 어떻게 다 해놓냐고. 그래서 이렇게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놓죠. 품목들을 쫙 묶어놓고 그 쫙 묶어놓는 기준이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단위원가는 성과주의죠. 성과주의. 사업별로 특히 이제 세부 사업별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한 다음에 업무 측정 단위에 단위원가를 뽑고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꼴 예산 이렇게 짜는 것이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단위원가 나오면 무조건 성과주의죠. 그래서 그 뒤에 단위원가부터 그 뒤에는 다 성과주의예요. 단위원가 계산이 중요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성과주의입니다. 이 품목별은 통제지향이니까 품목별 통제지향, 성과주의, 관리지향, 계획예산, 계획지향, 연기준예산, 감축지향. 자, 2번에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회계 책임이 명확해지고 하여튼 유기적으로 결합해요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예요. 회계 책임이 명확해지고 품목별이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품목별이죠. 품목별. 그래서 그 뒷부분은 품목별입니다. 자, 4번에 추가 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 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준예산 제도죠. 틀렸고요. 자, 1046번 예산제도 2번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사업별로 짰을 때 국민들이 어떤 사업 딱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품목별이 아니라 성과주의고요. 자, 1047번 예산제도 1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해 곤란하죠. 기능의 중복 서로 막 품목별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품목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죠. 기능 간 중복되는 것이죠. 행정 책임의 소재와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다?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죠. 이 품목별은 물품의 개수만 헤아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품 개수는 제대로 헤아리지. 때문에 회계 책임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비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품목별 예산이죠. 물품 개수만 계속 헤아리고 있으니까. 1048번 품목별 예산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나머지는 품목별인데 기역, 비읍, 시옷이 성과지입니다. 성과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기역.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성과주의고요. 성과주의. 자, 비읍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어려워. 왜 그래? 공무원은 하나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수십 가지 엄청 많은 사업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민간 부문은 여러 가지 이 개인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어떤 업무나 딱 찍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으면 휴대폰 사업부, 휴대폰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 어떤 세부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휴대폰 판매, 뭐 반도체 따다닥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 이제 공직 부문은 엄청 서로 막 성질이 다른 많은 그런 사업에 공무원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인건비 등 계산을 할 때 오류, 왜곡이 생기는 것이 이 성과주의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비읍에 인건비 등 경지성 경비 적용이 어려워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옷에 일반 국민이 정부 사업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사업별로 짰을 때 용이한 것이죠. 이해하기가 쉽죠. 사업별로 짰을 때. 그래서 이것도 성과주의입니다. 성과주의. 자, 49번, 50번, 51번 넘어가고요. 52번 볼게요. 52번 예산제도. 자, 3번에
계획 예산은 예산 편성 시 전여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패단을 시정하려는 목적. 이게 뭐죠? 연기준이죠. 그렇죠? 그냥 예산을 가만 놔두면 전여도 예산보다 뭐 5% 늘어나서 10% 늘어나서 딱 결정되게 되죠.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전여도 예산액보다 지금 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를 쫙 매긴 다음에 전년도보다 적어진 예산액 수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 그 예산이 이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패단을 시정하려는 목적. 한마디로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이려는 목적인 것이죠. 53번 넘어가고 54번 경찰 예산 과정. 1번에 경찰청장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견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앙관서장, 경찰청장이 중앙관서장이죠. 치안에 관한 중앙관서장이 경찰청장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 원 규정에는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나오죠. 각 중앙관서의 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경찰청장이 중앙관서장이기 때문에 치안에 관한 중앙관서장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 시험이 나올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찰청장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경찰청장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각 중앙관서장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 장관은 정부 전체의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에 국회에 120일 전까지 회견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에 국회에 제출된 경찰 예산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해. 행정안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종합심사는 예결특위에서 하죠. 예결특위. 그래서 예산안 심의 의결의 핵심은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오른쪽 거기 4개 이렇게 표로 좀 해놓은 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할 때 대통령 시정연설, 기재부 장관 제안설명, 그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그다음에 예결위 종합심사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국회 전체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해서 근데 예결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은 뭐 큰 문제 아니죠. 정치적으로 막 서로 싸우고 있지만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예결특위가 핵심적인 절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대기상종이죠. 대기상종. 오케이? 아니 맨 끝에 본회의 의결도 외워야 되는데 본회의 의결을 넣어서 하려니까 좀 말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대기상종이고 그 종합심사가 종부개전이에요. 이 종부개전은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그래서 대기상종 종부개전. 대통령 기재부 장관. 오케이? 대기. 상임위 예비심사. 종합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그래서 대기상종 그다음에 그 종이 종부개전. 종합심사가 종부개전. 종부개전은 저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그 다음 문제가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기상종, 종부개전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대기상종, 종부개전. 이 중에서 핵심적인 절차가 어떤 거야? 예결특위의 종합심사가 예산안 심의 의결의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자, 1055번 두째 줄 중간에 예결특위 종합심사 순서를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이 종부개전이에요. 종부개전. 그래서 이 종합심사 안에 종합질의, 그 다음에 부별심사, 그 다음에 개수조정 소위원회의 개수조정. 이 개수조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내년도에 400조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딱 맞춥니다. 그거를 딱 맞춰요. 딱. 그러니까 막 칼질하는 것이죠. 막 5천만 원 더 얹기도 하고 막 3억 까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 세부적인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것들을 다 확정해. 다 확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금액들을 막 까고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조정 소위원회 개수조정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까고 넣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정확히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절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숫자를 맞추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 신축하려고 하면 뭐 저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수십억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막 50억, 100억, 200억 막 듭니다. 저 어디지? 어떤 지구대는 서울 압구정도인가 어디 지구대 짓는 데는 막 엄청난 돈도 들어가고 어쨌든 그 금액이 딱 정해지거든요. 금액이 정해지는데 경찰서 신축 확정되고 나도 중요한 게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이 제대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각 행정기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개수정 소위원회 여기다가 막 엄청난 로비를 하는 것이죠. 로비를 해서 5억만 더 얹어주세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 깎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1억도 깎이고 5천만 원도 깎이고 그래. 근데 막 로비를 엄청 해. 그럼 막 3억도 얹어주고 막 10억도 얹어주고. 그래서 개수정 소위원회 이 소위원들이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이 개수정 소위원회 소위원들한테 각종 막 다른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각종 뭐 해당 지역구 사람들 막 엄청 로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 개수정 소위원회 개수정입니다. 그래서 개수정이라는 것이 숫자를 맞추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종부 개전 맨 끝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승인하죠. 그 다음에 저 맨 위에 윗문제 끝에 본회의 의견을 이제 가는 겁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하면 예결위 과정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본회의, 국회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해야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상정, 종부 개전 이렇게 좀 숙지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20년도 순경 2차 문제인데요. 경찰 예산의 과정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이 3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예산인데 1년짜리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쓰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사용한 예산을 결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이게 이제 1년차고 1년차 그 다음에 2년차에 집행을 하고 3년차에 예산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1년짜리 예산을 쓰려고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3년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누적으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 1년차에는 내년 거 쓸 걸 편성 심의 의결하죠. 그러나 전년도에 쓴 것을 또 결산하고 전년도에 쓴 것을 결산하고 또 전년도에 확정된 것을 또 집행하고 그러잖아요. 한 1년도에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집행 결산이 한 해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해 예산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년도에 편성 심의 의결하고 다음 해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연도를 또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에 쓸 거 편성 심의 의결하고 전년도에 쓴 거 결산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확정한 거 또 집행하고 한 해 안에서도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이 한 해에도 다 돌아가는 것이고 3년 단위로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막 누적적으로 막 돌아가는 것이 예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하실 것은 이걸 주로 생각하셔야 되죠. 이것을 1년 차에 편성 심의 의결하고 2년 차에 집행하고 3년 차에 결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인 거죠. 이게 순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어. 그러면 편성 심의 의결이 맨 앞에 오는 것이고 집행이 중간에 오는 것이고 결산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딱 그거부터 써야 돼요. 그거부터 옆에다 써서 1번은 저 기억은 저주 그때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편성이죠. 편성. 기억 편성. 니은 중간에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이죠. 자 디귿 역시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이고요. 리을 예산 배정요구서. 여러분 예산 배정은 언제? 집행을 할 때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각 중앙관서에서 맘대로 못 쓰죠. 기재부 장관한테 배정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을 얘기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배정을 받아야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의 예산 배정 요구서 자체가 이제 집행이고요. 미음의 기재부 장관은 맨 끝에 예산 편성 지침, 편성이죠, 편성. 비읍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의결이죠. 편성 심의의결안에 심의의결이죠. 1년차 편성 심의의결안에 심의의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편성 심의의결 안에 순서를 정하고 집행 안에서 순서를 정하고 결산 안에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성 심의의결이 기역, 미음, 비읍인데 기역, 미음, 비읍 중에서 이 비읍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니까 제일 마지막이고 행정부에서 먼저 편성하는 것이 기역하고 미음입니다. 기역, 미음 중에서 예산의 편성은 중지요, 중기중 135거든요. 중지요, 중기중 135. 중지요, 중기중 135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편성 지침 통보, 그다음에 예산 요구서 제출. 그래서 중기계획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중기사업계획서를 각 부처부터 받으면 기재부 장관이 그러니까 중기사업계획서는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이죠. 1월 31일까지 이게 다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딱 돼 있는 것이고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요. 그러면 이 중기사업계획서라는 것이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 즉 각 부처의 주요 사업들을 보내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한테. 그럼 기재부 장관이 그 중에서 또 깔 건 까. 야, 이걸 뭐 터무니없는 걸 왜 껴놨어? 빼버리고 하여튼 각 중앙관서에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다 넣으면 그 사업은 그냥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별로 큰 거, 굵직굵직한 것들을 쫙 받아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큰 줄거리를 왁구를 가지고서 그 큰 왁구에도 불구하고 쓸 돈이 더 있으면 야, 좀 많이 요구해봐라고 하고 큰 왁구를 놓고 보니까 나머지 쓸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기재부 장관한테.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지침을 하달해.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편성 지침을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그러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역하고 미음이 다 편성인데 기역은 요구서 제출을 하잖아요. 요구서 제출. 미음은 편성 지침 하달이지 않습니까? 편성 지침 하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요예요. 지요. 지가 미음이고 기역이 요입니다. 요. 그래서 미음이 1번이고 기역이 2번이고 비읍 심의의결이 3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집행, 집행은 딱 리을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4번이 되는 것이고 결산이 니은 디귿인데요. 결산은 중기감정 2, 4, 5거든요. 결산은 중기감정 2, 4, 5예요. 왜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2월 말일까지예요. 4월 10일까지, 5월 20일까지, 5월 31일까지야. 그래서 중기감정 2, 4, 5 한 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쫙쫙쫙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기감정 2, 4, 5 2월 말일까지, 4월 10일까지, 5월 20일까지, 5월 31일까지. 여기 이제 중기감정이 뭐냐면 자, 중앙관서장이 부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중앙관서장이 부처 결산 보고서, 자기 부처 결산 보고서만. 그럼 그걸 쫙 모아서 기재부 장관이 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원으로 넘겨요. 그럼 감사원에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검사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다시 넘겨줍니다. 그럼 기재부 장관이 그걸 정리해서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감정 2, 4, 5. 그래서 여기 결산 니은 디귿 중에서는 니은에 기재부 장관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중기감정의 중기죠. 기재부 장관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거. 중기감정 중기. 디귿은 중기감정의 정의죠. 정부가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제출하는 것인데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기는 것이니까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다가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 감정의 정입니다. 정.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그 예산 과정들 순서가 나오면 저 3년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세 가지로 딱 묶어 놓고 사실은 그것만 알아도 이 목차 정해져 있는 것이 그걸로만 풀 수도 있어요.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요. 기억되고 막 섞다 보면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 어느 하나만 더 풀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푸시기 바라고요. 자, 1057번 넘어가고 1058번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자, 1번, 2번이 편성이고요. 3번, 4번이 집행입니다. 자, 편성은 중지요, 중기중 135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지요, 중기중 135. 중지요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지침 통보, 그다음에 예산 요구서 제출.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또 다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렇게 갑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죠, 주체.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135. 자, 1번에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아래 요구서를 작성해요. 중지요 중에 중지요네요, 요. 그렇죠?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매년 5월 31일까지 중지요, 중기중 135 맞습니다.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2번에 기재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뭐요? 국회에다 제출하기 전에 행정부 내부 과정을 얘기하는데 국회 심의를 왜 받냐고요. 행정부 내부 과정 끝난 다음에 국회로 넘겨야 국회 심의 의결을 받죠. 그래서 국회 심의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3번에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아래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즉 눈 뜨시고 예산이 확정된다고 해서 각 중앙관서장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야 돼요.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니까 예산 배정을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한 다음에 예산 배정을 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집행의 원칙은 뭐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지출 원인 행위라는 것은 정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4번에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배정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왜?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각 중앙관서장이 예산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딱 되면 감사원에서 이제 서치 시작하는 거죠. 서치. 감사원의 감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감사원의 감시가 시작되도록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1059번 1059번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 자, 4번에 경찰청장은 각 중앙관서장은 경찰청장은 중간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아래 끝에 요구서를 작성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예산 요구서 중지요 중기중 135 중지요 중기중 135 또 6월 30일이 왜 나와? 135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틀렸습니다. 5월 30일까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은 기재부 장관이 주도하는데 기재부 장관하고 누가 상대를 해? 각 중앙관서장이 직접 기재부 장관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관서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직접 기재부 장관 상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번 넘어가고 1061번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 중기감정 245 왜 결산이 이렇게 좀 아까 편성은 중지요 중기중 135인데 이 결산은 중기감정 245 좀 간단하게 해놨죠.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가 결산은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산은 중기, 감정, 2, 4, 5. 자, 중앙관서장이 자기네 부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국가 전체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그럼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넣어줘, 보내줘. 결산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결산 보고서 전체를, 국가 결산 보고서를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해. 딱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기, 감정, 중앙관서장이 자기네 부처 결산 보고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 기재부 장관이 국가 전체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중기,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해서 검사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그렇게 검사를 마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 그래서 중기, 감정, 그냥 주체만 따놨죠. 주체만 암기문구를 따놨죠. 그러나 주체만 따도 충분히 머릿속에서 다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감정 2, 4, 5인데 그 2, 4, 5가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61번에 1번을 보시면 경찰청장은 중앙관서장이죠. 중앙관서장. 끝에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자기네 부처 결산보고서만.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경찰청 결산보고서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 4, 5 맞죠? 자, 이번에 기재부 장관은 중기죠. 중기.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이제 결산보고서를 보내오니까 국가 전체 결산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국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2, 4, 5,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3번에 감사원은 국가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이 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하고요. 자, 4번에 그럼 기재부 장관이 정부의 이름으로 이 국가 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감정 245, 중기감정 245. 자, 1062번.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에 기재부 장관은 맨 끝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중지요, 중기 중에 중지네요. 그죠? 편성 지침, 중지요, 중기중 135. 그래서 중지 두 번째니까 3월 31일까지죠. 그래서 중지요, 중기 중에서 중지요,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이 1월 31일까지고 편성 지침 통보는 3월 31일까지고 예산 요구서 제출이 5월 31일까지고요. 자, 나의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아래 국무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으로 각 세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이 뭐죠? 바꿔서 쓰는 겁니다. 전용도 바꿔서 쓰는 것이고 이용도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근데 전용은 행정 과목을 바꿔서 쓰는 것이고 이용은 입법 과목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죠. 이용도 바꿔서 쓰는 것이고 전용도 바꿔서 쓰는 것이지만 이용은 입법 과목. 이 과목이라는 말이 세금, 이 정부 세금을 받고 쓰고 할 때 일정한 목차를 짜놓은 것을 이 과목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가지고 다 정부 지출, 그다음에 세입 다 목차를 가지고 거기다 목차를 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 분류된 그 목차를 과목이라 합니다. 입법 과목은 전용은 이제 행정 과목인데 입법 과목은 국회가 통제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의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기관, 장, 관, 항, 세 항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관, 장, 관, 항, 그 다음에 세 항, 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뭐 경찰청, 뭐 행정안전부 이런 것이 이제 기관입니다. 자, 기관 안에 장이 막 쫙 1장, 2장, 3장 쫙 있는 것이죠. 그 각 장 안에 다시 관이 엄청 많이 있고 각 관 안에 항이 또 있고 항 밑에 세항이 있고 세항 밑에 목들이 또 쫙쫙쫙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것들은 국회가 통제하는 과목이에요. 이용, 입법, 이응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이응. 그래서 국회가 통제하는 과목을 바꿔 쓰려고 그래요. 즉
1장에 돼 있는 것을 2장에다 쓰려 그래. 뭐 어떤 관에 있는 것을 A 관에 적시되어 있는 예산을 B 관에다가 쓰려 그래. 그러면 그것은 국회가 통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은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네거티브로 돼 있어요. 이용할 수 없다가 원칙으로 돼 있고 대신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당연하지. 국회가 통제하니까 국회 사전 의결을 얻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전용은 행정과목 관에 바꿔 쓰는 거예요. 행정과목은 뭐야? 행정부가 통제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새 항목은 행정부가 통제. 근데 여기서 행정부가 통제할 때 누가 통제? 기재부 장관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전용은 행정부가 통제하는 과목을 과목 간에 바꿔서 쓰는 것인데 그때 누가 통제해? 기재부 장관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전용은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입법부가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 맘대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용 전용이 단순히 뭐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용어가 고유명사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용은 입법 과목 간에 바꿔 쓰는 거. 전용은 행정 과목 간에 바꿔 쓰는 거. 근데 이용은 입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대신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회 사전 의결을 얻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용은 행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통제? 기재부 장관이 통제합니다.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죄송합니다. 1062번이죠? 1062번 죄송합니다. 1062번 나에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그 밑에 국무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새 항목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새 항목이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새 항목에서 바꿔 쓰는 거 그걸 전용이라고 전용은 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러나 그걸 누가 통제해? 여기 뭐 국무회 심의 대통령 승인 이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틀렸고요. 자, 라에 기재부 장관은 아래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 어떻게 되죠? 중기 감정 2, 4, 5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은 중기 두 번째입니다. 2, 4, 5.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예요. 4월 10일까지. 그래서 5월 20일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경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엄청 짜증나는 거 뭐 1월 31일까지 3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예산안의 편성 그다음에 예산의 결산 2월 말일까지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까지 2, 4, 5, 5 시험에 나옵니다.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1063번 경찰 예산. 자 4번에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부는 이 예산안을 의견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20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국가재정법을 언급하든 또는 아무 뭐 법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물어보면 120일 전까지예요. 대신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로 돼 있어요. 자 거기에 해설에다 적어놨는데 헌법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인데 국가재정법이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90일 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국회에 충분한 심의 의결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기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9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 뭐 6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헌법 위반이죠. 그것은. 그러나 헌법의 취지를 살려서 더 많은 시간을 주려고 120일 전까지 한 것은 헌법의 취지를 살린 거죠.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헌법에서는 90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 전까지. 그래서 헌법을 딱 언급하지 않는 한 그냥 120일 전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64번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집행 1번에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래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확정도 안 되는데 배정 요구서를 제출하면 안 되죠.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각 중앙관서에서 못 쓴다니까 어떻게 하고 써야 돼? 배정을 받아서 써야 돼. 그러니까
배정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죠. 확정된 후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장한테 제출한 다음에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서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배정되는 것이죠. 분기별로. 자, 3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출 원인 행위가 정부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배정된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것이, 즉 배정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에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 장관항 이 입법 과목이잖아요. 입법 과목. 즉 국회가 통제권을 가진 과목이에요. 아니 국회가 통제권을 가졌는데 중앙감사장이 지들 맘대로 바꿔 쓰면 안 되겠지. 국회 허락을 받고 바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답니다. 대신 국회의 사전 의견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1065번 국가재정법상 경찰 예산의 집행. 자, 4번에 경찰청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부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예산이 행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국회가 허락한 대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66번 넘어가고 1067번 경찰 장비관리 추상 무기 및 탄약관리. 1번에 간이 무기고가 있고 집중 무기고가 있죠. 간이 무기고 집중 무기고. 집중 무기고는 뭐야? 무기를 집중해서 놓은 것이 집중 무기고고, 간이 무기고는 집중 무기고만 두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쓰는 곳에서 일부를 대여해서, 집중 무기고로부터 일부를 대여해서 간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간이 무기고죠. 그래서 여기 집중 무기고가 아니라 간이 무기고입니다. 간이 무기고. 경찰 인력 및 경찰 기관별 무기 책정 기준에 따라서 배정된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간이 무기고가 아니라 집중 무기고죠.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 무기고죠.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집중 무기고. 자, 3번에 경찰 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때에는, 여러분 여기 수정해 놓으셨죠? 수정해 놓으셨죠? 이게 전에는 그 임의적인 사항이 있고 강행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제 강행적인 사항이 회수에서 강제 회수가 있고 또 보관에서 강제 보관이 있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임의적인 사항인데, 그 강제 회수, 강제 보관이, 강제 회수가 전에 징형사, 강제 보관이 술상기였는데 이 징형사가 바뀌었어요. 징형사가 중사로 바뀌었습니다. 중사. 그래서 중사 술상기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징계 의결 요구되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 였는데, 지금은 중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만. 그다음에 형사건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형사건 없애버렸으니까 그것은 임의 회수사항으로 가버린 것이죠. 강제 회수사항에서 빠져버리니까 임의 회수사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징형사가 아니라 중사예요.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그 다음에 사의 피명을 한 자만 회수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 없는 것은 다 임의 회수사항이죠. 임의 회수사항. 그래서 경찰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건 조사 대상이 된 때에는 회수해야 한다가 아니라 무기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임의 회수사항이죠. 임의 회수사항. 자, 4번에 경찰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중사 술상기의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 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강행 규정. 강제 보관. 자, 1068번 넘어가고요. 1069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 관리. 자, 1번에 무기고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 방습 장치와 방화 시설, 총과 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견고하게 만들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면 뭐 총 부서지는 것보다도 무너지면 누가 탈취해 가니까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 방습 장치, 무기가 다 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녹슬지 않게 방습 장치, 환기해야 되고요. 또 불이 날 수가 있죠. 왜냐 거기 화약이 있으니까. 화약. 이 무기를 쏠 때
화약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쌓여버리면 또 불날 수 있거든요. 전에 우리 경찰 인재개발원의 전신이 경찰교육원, 그 전신이 경찰종합학교, 이 경찰종합학교가 인천 부평에 있었거든요. 그때 체육관 밑에, 체육관 지하에 사육장이 있었어요. 그 사육장에서 사격 연습을 할 때마다 조금씩 화약이 떨어져. 우리가 딱 쏘면 조금씩 화약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것들 쌓여가지고 무슨 보수공사할 때 불이 붙어가지고 펑 터져버렸어요. 2명인가 3명인가 그때 죽었었습니다. 어쨌든 이 화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화시설, 총가시설, 여러분 총기시설이 아닙니다. 총가시설입니다. 총가시설이 총기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총을 그냥 아무 데나 놓지 않잖아요. 딱 총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착착착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그렇게 총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총가시설이라고 합니다. 총가시설. 완비되어야 하고요. 자, 이번에 무기고 탄약고는 통합 설치해야 돼? 분리해야 되죠. 왜 그래? 누군가 탈취를 했을 때 한꺼번에 통합해 놓으면 탈취해서 바로 탄약 찍어가지고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탈취되더라도 탄약이 없어서 못 쓰게끔, 탄약이 탈취되더라도 무기가 없어서 못 쓰게끔, 그래서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돼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탈취되더라도 바로 그냥 쏘지 못하게끔 가능한 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래? 어느 건물 안에 한 사무실에다가 무기고를 해두면 그게 더 탈취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청사 분리된 건물로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다 감시의 눈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사무실로 하면 누군가가 밤에 살짝 들어가도 모르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건물로 해야 되고요. 4번에 간이 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및 상황실 등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무기고 관련해서 서술이 2개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구대 상황실 등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상황실 등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기다가 간이 무기고 설치할 수 있죠. 자, 또 하나는 정의규정에서는 집중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이렇게 또 서술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서술하기도 하고, 또 본문에서는 여기 4번처럼 또 서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 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았으니까 그것이 간이 무기고고, 그 다음에 간이 무기고가 설치되는 장소가 이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상황실 등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 그래서 그 2가지 서술이 간이 무기고를 다 서술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1070번 무기고 탄약고 설치. 2번 탄약고 내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럼 불나버린다니까. 그 빵 터져버려요. 이 화약이 의외로 많이 떨어져요. 무기를 사용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의외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화약이 있으니까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합선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기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만 해설을 보시면 전기시설 해서는 안 되고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해야 됩니다. 이제 건전지로 하면 불날 일은 없잖아요. 자, 근데 그 밑에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폭시설,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불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1번만 하고 쉴게요. 자, 71번 무기관리. 2번에 무기고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수치실 등 초동 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 등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이 무기고 탄약고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한답니다. 뚫리면 안 되니까 강행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1070원 넘어가고 쉬었다가 10분에 107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